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윤대지 선생님 모시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수님 쓰신 그 건국을 위한 변명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그 동기라고 할까, 또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 그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 민세 관련한 평전을 꼭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그 위인 정기나 무슨 일대기 이런 그 평전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민세의 그 본 모습, 정말 왜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왜 그렇게까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렇게 접근을 했을까? 꼭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2013년도에 제가 그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출판지원사업에 민세에 대한 그 제 취지 연구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그 취지가 뭐였냐면 전통과 근대 그리고 민족과 이념의 경계선 위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그 지식인으로서 민세를 한번 조명하고 그와 같은 경계선 위에 놓여 있던 민세가 뭐를 꿈꿨을까 그랬을 때 국민국가 특히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라는 것, 그걸 계획서로 제시를 했는데 그 취지에 심사하신 분들이 동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한 5년에 걸쳐서 사실 제목은 건국을 위한 변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민세평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 책에서 그 부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 경계인, 그러니까 안재웅, 전통과 근대 그리고 민족과 이념의 경계인이라고 정하셨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뭐 다들 그 부제를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연구자에 따라서는 제가 그 제시해 놓은 경계인이라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경계인이라는 표현을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썼습니다. 하나는 당대 그 진영 논리, 좌와 우의 진영 논리로 인해서 좌우 진영에서 전부 이렇게 내몰린 그러한 그 중도파들, 특히 이제 민족주의자들의 운명이죠. 그들이 결국은 좌우 진영에서 이렇게 밀려나서 그 경계로 밀려나서 거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러한 그 처지를 좀 변명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경계선적인 존재라는 게 일종의 이제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도저도 아닌 굉장히 좀 그 불안정한 그런 심리 상태를 그 표현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좌우 진영을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좌우 진영이 전부 이 민족주의자들에게 가졌던 일종의 불안한 자기들의 입지가 불안한 이미지가 이들에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중도적인 민족주의자들을 이도저도 아닌 기회주의자로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오히려 이들에게 이제 채색되어진 그러한 그 경계선적인 그런 이미지 그걸 제가 역설적으로 좀 변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경계선적 존재가 아니라 경계선을 그 아우르는 경계선 위에서 아우르는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그 취지에 대해서 대부분 또 동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심사자들께서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5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게 경계인의 의미는 그런 통합이나 뭐 소통 그런 의미, 그런 과제까지 전부 다 수행하는 것이고요. 일단 좌우라고 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그런 구도를 아우른다라는 점이죠. 경계선적 존재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경계선적 존재라는 건 좌우의 양쪽의 그 어설픔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양쪽을 전부 이렇게 아우러서 양쪽 그 흑백이라고 한다면 흑백하고는 전혀 다른 세 번째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내는 그러한 존재들로 경계선적 존재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용어상의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들이 현실에 처했던 상황이 경계선적이라는 거지 이들의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경계선적으로 뭐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 제목으로 변명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대신 그들의 입장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거의 560페이지 가까운 네, 아주 수다분 엄청난 분량, 뭐 이렇게 거의 벽돌 가까운 수준의 네. 책인데요. 그 쓰시면서 뭐 좀 어려움이나 뭐 네. 그런 기억에 남는 일이 예. 있다고 하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그 마지막 그 심사 최종 심사를 앞두고 이제 수정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사실 그 힘들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그 안재홍을 저는 평면적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지성이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정치 지성이라는 컨셉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한나 아렌트의 프레임을 좀 갖고 와서 안재홍의 삶을 정신과 활동의 삶으로 나눠서 이렇게 조망을 했거든요. 그 두 부분이 항상 그 일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리 일체되어진 분이라는 건 분명하죠.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안재홍의 본래 모습,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왜곡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건데 문제는 이 아렌트의 프레임 자체를 이제 그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게다가 저는 정치 사상 전공자로서의 접근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전공자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접근법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재홍을 분석하는 제 프레임 자체가 좀 그 마땅치 않으셨던 분들도 계셨나 봐요. 그분들까지 설득을 다 해가면서 보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일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300페이지로 하려고 했던 건데 말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최종 제출을 앞두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사실 연구실에서 밤에 새벽에 민세 선생님께 제가 독백을 했어요. 저 이제 그 변명 대신 변명할 만큼 했으니까 저 이제 여기서 좀 그치게 좀 해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제출하는데 다른 양반들이 이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도 저는 이제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간절히 통했는지 최종적으로는 이제 출판에 허용이 되죠. 출판 허락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책을 쓰면서 또는 민세와 얽힌 에피소드 중에 민세를 위해서 변명한다고 제가 출발한 건데 오히려 민세한테 제가 변명이 아니라 절절하게 애원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재홍 선생의 그 어떤 내면 세계의 갈등 이런 사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줘서 나름대로 좀 민세 이해를 좀 저도 넓힐 수 있는 네, 네. 중요한 계기가 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우리 건국을 위한 변명 쓰신 교수님 모시고 이 책의 그 집필 동기와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